ABC의 중점을 잡아놨죠. 저기 21cm로 되어 있고 G2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좀 그림을 크게 봅시다. 이렇게? 아닌가? 이거는 G의 길이면 여기를 구하는 뜻이에요. 이 길이? 네. 여기를 X라고 합시다. 풀이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일단 여기를 구하라니까 X라고 뒀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서 이 삼각형 먼저 보시면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을 이었죠.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을 이으면 결론이 뭐였죠? 위에 있는 변이 아래 있는 변의 절반이며 이 변과 이 변은 평행하다. 그리고 조건은 이거였죠, 물론. 이 변 같고 얘랑 같고. 중점을 이었다면 이게 조건이었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양쪽의 중점을 잡지 않고 한쪽만 중점을 잡고 아래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긋는다면 그때는 다시 이 관계에 놓이며 여기도 중점이 된다. 이게 결론이었죠. 지금은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삼각형 BC에 F와 D라는 중점을 잡아서 연결한 이 선분은 아래 있는 선분과 평행이 됩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두 번째 성질, 조건 두 번째. 한쪽 선분의 중점을 잡고 얘랑 평행하니까 당연히 G랑 DF도 평행하겠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다면 위에 있는 선분 길이의 2배가 아래에 있는 선분 DF가 돼요. 이게 EX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요. 그래놓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이 변의 2배가 이 변이 되죠. 그럼 2x의 2배니까 4x가 되고 그 4x의 길이가 선분 BE의 길이인 21 플러스 x가 됩니다. 넘어가면 3x가 되고 21이 됨에 따라 x값은 7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이건 뭐 같이 놓고 풀어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쪽에 변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보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이 삼각형 두 개, 위에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음이 3대 4가 되겠죠.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의 위쪽에 있는 삼각형의 왼쪽 변과 큰 삼각형의 왼쪽 변도 똑같이 3대 4의 닮음이 성립할 거예요. 그럼 3대 4는 x 대 x 플러스 4. 비례식 4x는 3x 플러스 12. 따라서 x는 12가 된다. 가 됐죠? 네. 그러면 또 여기도 그래요. 여기는 이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이쪽이 아까 보면 3대 4였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대 4겠죠.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3대 4가 될 거예요. 그럼 저 3대 4의 비율은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4대 y. 3y가 16, y값은 3분의 16. 이렇게 xy가 구해집니다. 그래도 그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이게 지금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AE의 길이와 그 다음에 DC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됐는데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 증명할 때 썼었던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 삼각형에 각 A가 이렇게 이등분되어 있는 상태죠.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렸어요. 각 A를 이등분하는 선분. 이 선분과 평행이 되도록 선분 C를 그어주죠. 이렇게 이어봤더니 여기는 이 삼각형이 결과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 각과 이 각은 동의각이 되고 다시 Z자 모양으로 이 각과 이 각은 억각이 되고 두 밑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럼 선분 AC의 길이, 선분 AE의 길이는 누구의 길이와 같은 거죠? AC랑 같아요. 근데 AC가 지금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분 A 길이도 1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공식 있죠. 선분 AB 대 내각 이등분선 비례 공식은 AB 대 AC는 BD 대
CD랑 같다. 이 그림상 이 그림을 기억하라고 했죠.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 이렇게.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요 그림, 요 형상화된 그림, 그거대로 하면 이렇게 돼요. 변길이 같아 썼더니 16 대 12는 8 대 3분 CD. 16과 12를 약분하게 되면 이게 4 대 3이 되죠. 네. 곱하면 4CD가 24가 되기 때문에 CD의 길이는 6 이렇게 변길이가 만들어집니다. 쭉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고 평행선을 걷죠. 그리고 삼각형 ABC 넓이가 72일 때 GDF의 넓이, 이거 아마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드린 거니까 착각해서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 중선을 이어서 왜 이래? 이게 무게중심이 되죠? 자, 그래서 넓이 구할 때 각각의 6분의 1, 두 개 합치면 3분의 1,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설명드렸었어요.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과 무게중심을 연결해서 이런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면 전체 삼각형 넓이의 12분의 1에 해당한다 라고 했었죠. 12분의 1, 얘도 중점, 무게중심 12분의 1, 얘도 중점, 무게중심 12분의 1. 그럼 12분의 1이 3개니까 얘는 전체 이 삼각형 모양은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얘가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얘도 4분의 1 이런 느낌이 이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릅니다. 얼핏 보면 중점, 무게중심 이거 그러면 선생님 얘는 12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건 중점이 맞고 얘 무게중심이 맞는데 얘가 중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나가야 얘가 중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직접 적용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나씩 쪼개서 보세요. 이렇게 삼각형 넓이, 일단 이게 포함되고 있는 큰 삼각형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전체 넓이 72의 반이 되네요. 36이 돼요. 그 다음 다시 여기가 포함되는 삼각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근데 보면 이게 몇 대 몇이죠? 여기가 2대 1이죠. 그렇죠? 2대 1. 그럼 여기도 2대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는 지금 좀 전에 구했던 하늘색 36의 넓이에 다시 몇 분의 몇을 갖냐면 여기는 이 전체 AC라는 이 삼각형의 밑변이 2대 1로 나눠졌으니까 넓이도 2대 1로 이쪽 넓이도 정비례하겠죠. 그럼 3분의 2를 갖겠네요. 약분하면 12가 되고 다시 곱하면 24가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여기를 봅니다.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얘가 지금 2대 1이었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F에서 마주보는 꼭지점,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AD를 얘가 지금 2대 1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넓이는 다시 빨간색 삼각형의 3분의 1을 가졌을 겁니다. 빨간색 24의 3분의 1. 그래서 이 넓이는 8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하나씩 하시는 겁니다. MN의 길이,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변 길이. 자, 이변 길이를 알고 싶으면 이변 길이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변 길이는 얼마죠? 8. 이게 3등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긋고 한쪽 꼭지점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점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그랬죠. 중선, 얘도 중선. 얘는 중점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여기도 중선이 되죠. 자, 그런 이유로 이제 무게중심 2대 1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2대 1, 2대 1, 2대 1. 그러면 2대 1대 1대 1이니까 결국은 2대 2대 2가 돼서 이게 3등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길이가 8이므로 여기 있는 길이도 8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인 건 아시겠죠? 중점끼리 이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삼각형 CBD에 중점끼리 이으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할 테니까요. 그럼 파란색과 노란색은 AA 닮음이 성립합니다. 근데 비례는 몇 대 몇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한 삼각형 ABC에 얘가 무게중심이 되잖아요. 이쪽에 있는 삼각형 ABC 여기에 중선, 두 중선이 만나는 교점 무게중심. 그럼 비례가 2대 1이 성립하네요. 그럼 파란색이 2일 때 노란색은 3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1이 아니고. 그래서 2대 3은 8대 8의 대응변이 3분 mn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mn이 38, 24니까 24가 되기 때문에 mn의 길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아두세요. 어차피 한번 했으니까 잘 나와서 이것도 문제가. 그래서 이 삼각형과 저 파란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은 2대 3 닮음이잖아요. 이게 길이비지. 그럼 만약 두 삼각형의 넓이비를 구하라면 몇 대 몇이죠? 4대 9가 되죠. 넓이비는 길이비의 제곱배가 되니까. 그래서 가끔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전체 사각형 넓이가 뭐 72일 때 여기 넓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저기 사각형. 그럼 사각형의 여기 이 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사각형 구하는 게 아니고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파란색 삼각형 넓이는 전체가 70이니까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인 삼각형의 넓이니까 70의 절반값인 36이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밑변이 이렇게 3등분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 넓이 파란색은 36의 3분의 1의 넓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12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아까 이 개념 적용돼요. 파란색이 4, 노란색이 9의 넓이를 갖죠. 넓이비는. 근데 파란색이 12, 그럼 노란색은 얼마입니까? 그럼 비례식을 풀었더니 x는 39, 27. 이 노란색 전체 넓이가 27이에요. 그럼 여기 넓이는 27 노란색 27에서 위에 있는 파란색 12의 넓이를 빼야 되므로 남은 거는 15가 남는다. 이렇게 문제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학교 시험도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로 잘 나오니까 길이비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얘와 얘가 각각 대각선을 그을 때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있는 두 삼각형 얘네가 무게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대1의 비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게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길이비가 2대 3이 성립하며 넓이비를 구하라면 길이비의 닮은 동이니까 제곱배 4대 9를 각각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비례를 잡고 파란색 넓이를 노란색에서 빼내면 여기 사각형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은근히 얘가 안 어려운 게 이게 좀 어렵게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넓이 쪼개야 돼요, 또. 여기 있는 넓이 구하고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걸 안 풀 거니까. 이 넓이 구하고 이 넓이에 다시 얘가 몇 분의 몇이냐면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있으니까 2대 1이 성립하죠. 그럼 여기 넓이는 이 노란색 넓이에 3분의 1을 갖게 돼요. 그 여기는 이 삼각형 넓이의 반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뭐 그런 구조 또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에 얘도 반을 구하고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이 삼각형 넓이에 다시 3분의 1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자 이제 그럴 필요 없는 게 다 보지 마시고 이게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만 보세요. 그 여기 있는 이 선과 안 그어져 있지만 이렇게 그으면 6개로 쪼개지고 그 넓이는 각각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삼각형 넓이의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되죠. 6분의 1, 6분의 1이 되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찍으면 또 얘가 무게중심. 얘도 6분의 1, 얘도 6분의 1.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 그쵸?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 54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54의 절반값인 27. 얘는 27의 3분의 1. 약분하면 9. 여기 넓이가 9? 그럼 얘 넓이도 9겠죠. 똑같이.
넓이는 18.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는 제일 쉽습니다. 보조선 몇 개만 거주시면 생각보다 이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했어야 되냐면 보조선 하나를 거줘야 돼요. 보조선 이 그림을 잘 기억해요. 이 그림 자체를 잘 기억하면 돼. 이 그림이 잘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보조선을 어떻게 그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선 하나 그어서 합동인 삼각형 두 개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 선 하나 그어서 합동인 삼각형을 만든다. 이렇게. 그을 때는 평행하게. 그러면 이 삼각형과 다시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합동인 이유는 이변 길이 서로 같고 막곡지각이고 얘랑은 억각이 되고 그래서 ASA가 성립하고 그렇죠? BC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는 여기다가 X를 둡니다. 그럼 여기도 X가 돼요. 합동인 도형의 대응변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의 중점, 선분 AC의 중점.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구의 절반이 되므로 여기는 다시 2X가 돼요. 그럼 X와 2X를 합치면 3X가 되고 3X가 18이므로 따라서 X 값은 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답은 6이 아니에요. 답은 BC의 길이, 여기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2X 12가 정답이더라. 이렇게 문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풀고 다 답 잘못하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상황상 나는 혹시 이런 것들 마지막에 좀 꼼꼼하지 못해서 X 구하면 답인지 착각해서 나 이거 혹시 2X라는 거를 못 느끼고 마지막에 미처 챙기지 못하고 틀릴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다 X를 잡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 얘를 X로 잡았으면 얘는 2분의 1X가 되겠죠.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니까. 그럼 얘도 2분의 1X가 되고 그럼 2분의 1X와 X를 더하면 18이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X 플러스 2X 36. 그래서 3X가 36이니까 X는 12.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렇게 푸세요. 자, 사건과 경우의 수. 자, 이쪽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 관련된 파트인데요. 거의 다 끝나갔죠, 이제 교과가. 자, 이렇습니다.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 그냥 예를 듭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주사위를 던진다. 이걸 보통 수학적으로 시행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서 또 해야 되는 용어라.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일렬로 세운다. 뭐 숫자를 뽑는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걸 보통 시행이라고 부르고.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생기죠. 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소수가 나온다. 그럼 소수는 2가 나온다거나 3이 나온다거나 5가 나온다거나 주사위 눈금은 1, 2, 3, 4, 5, 6이니까 그 안에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자연수를 말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걸 뭐라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불러요. 뭐 강도 사건, 살인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고 수학적으로는 이런 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어떤 시행에서 얻어진 구체적 결과물, 그거를 보통은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의 가지수를 따지잖아요.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이건 3가지가 되죠. 이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결론은 사건의 가지수, 걔를 경우의 수로 부른다. 아셨죠?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그냥 선생님 따로 정말 해드릴 것까지 없는 그냥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저건 여러분이 하시고. 다음.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게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사건이 하나 가지고 2개 이상 벌어졌을 때 그럼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인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의 수들을 각각 물어보면 그냥 각각 대답하면 돼요. 이겁니다, 이겁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이 사건들이 어떻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벌어졌던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사건의 가지수와 이쪽 사건의 가지수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연산할 때 주로 합 아니면 곱을 쓰게 되는데, 합칠 때는 언제고 곱할 때는 언제인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 그 다음 곱의 법칙 이라고 불러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은 뭐냐면 사건 A에서 일어나는 가지수와 사건 B에서 일어나는 가지수, 사건 A에서 일어나는 가지수를 n가지라고 합시다. 사건 B에서 일어나는 가지수를 n가지라고 합시다. 그럼 그 n가지와 n가지를 더한 것, 이게 실제로 전체 경우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n 플러스 m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곱의 법칙은 뭐 당연히 얘를 곱하는 거예요. 사건 A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B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얘를 곱한다. 그래서 곱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럼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곱하는 예를,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내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식당을 들어간 거예요. 점심 메뉴를 고르려고 해. 근데 우리가 보통 점심 메뉴는 하나를 고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게를 갔더니 이 가게는 밥과 면을 파는 가게인데, 밥 종류가 뭐 무슨 밥이죠? 볶음밥, 밥 종류? 볶음밥, 비빔밥. 그리고 또 뭐가 있지? 흰쌀밥, 콩밥. 콩밥. 어디 감옥 갔다 오셨나봐요. 그러니까 면 종류, 라면, 그 다음에 뭐 짜장면, 또 뭐 있을까요? 짬뽕, 그 다음 국수,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럼 내가 이 가게에 가서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르시오. 그러면 총 몇 가지인가요? 7가지죠. 여기는 7개의 메뉴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럴 때 보면 밥을 선택할 수 있는 밥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며, 그 다음에 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4가지죠. 근데 보니까 밥이나 면 중에, 밥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면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한 가지만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면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밥 종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두 사건, 밥을 선택한다, 면을 선택한다라는 두 개의 사건 중에 두 사건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을 때는 두 사건을 덧셈해서 그래서 이걸 합쳐서 7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 문장에서 보면 뭐 또는이란 말이 나오거나 밥 또는 면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라는 또는의 개념이거나 뭐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다가 아니고 일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동시에 선택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덧셈하시는 거고, 만약에 곱셈할 때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민준이가 이제 미팅 나가려고 해요. 근데 미팅을 나가려면 이제 이쁜 옷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 이쁜 안 입고 와서 그래서 코디를 이제 선택하는데 윗도리를 집에 보니까 윗도리를 봤더니 입고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야. 3개의 윗도리. 그다음에 아랫도리가 있는데 아랫도리를 선택을 하다 보니까 4종류가 있어요. 그럼 민준이가 미팅하러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코디의 총 가지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몇 종류죠? 7종류. 이때는 3 더하기 4가 하면 큰일 납니다. 3 더하기 4를 계산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본 것처럼 동시에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윗도리, 아랫도리 중에 하나만 있겠다는 뜻. 아, 나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네. 자, 윗도리와 아랫도리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입고 나가야 된다는 뜻인데, 와, 이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케이스인 거죠. 내가 만약 윗도리 종류 중에 A라는 셔츠, B라는 셔츠, C라는 셔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아랫도리에는 1번, 2번, 3번, 4번 4개가 있어요. 그럼 A라는 만약에 셔츠를 입었다고 치면 코디를 할 수 있는 경우 수는 A라는 윗도리를 입으면서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4번 바지
A에서 몇 가지가 발생하냐면 4가지가 발생하고, B에서도 똑같이 4가지가 발생하고, C에서도 C 윗돌을 입으면서 1, 2, 3, 4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4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는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동시에 선택되지 않으면 덧셈한다고 그랬는데, A라는 윗돌을 입으면서 B라는 윗돌이와 C라는 윗돌이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윗돌이 3개를 동시에 입고 나가면 뭐 어떻게 입어야 돼? 한쪽 끼고 한쪽 뭐 다른 쪽 끼고 뭐 위에는 뭐 머리만 걸치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동시에 선택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윗돌이를 선택한다 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나머지도 4가지, 4가지. 근데 얘네들은 동시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덧셈한다. 12가지. 자, 답을 이렇게 구했는데 구하고 보니까 앞쪽에서는 경우의 수 3가지와 4가지를 덧셈해서 정답은 7가지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답이 12개인 걸 확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3과 4를 곱해서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죠. 그럼 곱의 법칙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동시에 선택해야 될 때, 동시에 발생 혹은 모두 발생, 그리고의 개념. 단어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동시에, 모두, 그리고 이런 말, 뭐뭐이고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면 보통은 곱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의 법칙은 동시에 선택이 안 되고 문장에 또는 뭐뭐이거나 뭐 둘 중 하나 이런 표현.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동시에 선택하며 뭐 동시에, 모두, 그리고 뭐뭐이고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곱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원래는 저런 표현들이 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딱히 대단히 헷갈릴 건 없는데 그래도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문장 읽다 보면 굉장히 묘하게 표현돼, 이게 한글의 오묘함이죠. 묘하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를 덧셈하라는 얘기인지 곱셈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직까지 그 정도 헷갈리지 않지만 지금부터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마다 아무리 쉬워도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아, 얘네는 경우의 수를 덧셈하는 게 맞겠구나. 얘는 경우의 수를 곱셈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건 판단 기준을 정확히 해야지. 애매하게 아니 뭐 이거 뭐 곱셈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계산해도 답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보고 아 곱이 아니네, 합이네. 이렇게 너무 어이없이 고치는 일은 없도록 뭐가 합이고 뭐가 곱이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 곱,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합,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잘 세워서 문제 푸시고 미안합니다. 이런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린 거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도 지금 굉장히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왜 하필 예를 그걸 들었을까. 하필 또 그 예 중에서 하필이라면 민준이를 선택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한테 혐오감을 드린 거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예를 좀 적절히 들어서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거 아까 했었으니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20장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요.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또는 이란 말이 나왔죠. 6배수 뽑으면 한 장 카드를 뽑는 거니까 6의 배수를 뽑으면 한 장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7의 배수는 뽑을 수 없는 겁니다. 6의 배수와 7의 배수 중에 1과 20까지 겹치는 배수가 없기 때문에 6의 배수인 동시에 7의 배수는 저 숫자 안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6의 배수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0개 중에 6의 배수니까 3개, 7의 배수는 2개, 합치면 5개. 그렇죠? 또는이니까 하나 뽑으면 하나는 뽑히지 않는 겁니다. 합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곱의 법칙. 여기 있네요. 네, 이민준 친구.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고, 여기 이런 것도 길도 마찬가지죠. 이것 한번 볼까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3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게 3가지. 다시 대전에서 내 고향 부산 가는 게 2가지 있어요. 그럼 서울에서 대전 거쳐 부산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 근데 지금 문제는 서울에서 대전 거쳤다 부산 가는 거니까 이게 동시에 선택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상 동시라는 게 이쪽 길을 가면서 이쪽 길을 동시에 갈 수는 없죠. 사람이 어떻게 두 길을 동시에 갑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런 경우는 순차별로 모두 발생한다. 모두의 개념이 성립해야 돼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길도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 길을 선택하면서 이쪽 길도 같이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야 노선이 짜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곱의 법칙으로 처리해서
정답은 6가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줄로 세우기 이게 뭐냐면 우리 반에 학생이 이렇게 5명이 이때 서 있어요. 주시한 시대가 엄청 많이 된다고. 자, 5명 서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대환이가 반장이야. 선생님 대환이한테 대환아 이 5명을 일렬로 한번 세워보렴. 그랬더니 대환이가 이 5명을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자리에 각각 A, B, C를 놔야 되는데 놓다 보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놓을 수 있는 학생 수가 몇 명이죠?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나요?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학생의 대상이 몇 명이에요? 5명이죠. 그러면 여기 맨 앞에 A를 안 칠까? 아, A보다는 B를, C, D, E를 경우의 수가 5가지가 발생해요. 그럼 5가지가 발생한다고 해서 5명을 다 놓겠다는 건 아니죠. 대상이 5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을 여기다 채워 넣겠죠? 그다음에 B를 채워 넣었다 칩시다. 그럼 B는 지금 일단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네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예요? 4가지가 되겠죠. 놓을 수 있는 대상이 A, C, D, E 중에 한 명을 놓겠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럼 뭐 D를 놨다고 칩시다.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죠. A, C 중에 한 명 놓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럼 E를 놨다고 칩시다. 그럼 네 번째 자리는 A, C 중에 누굴 놓을지 고민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요. 그럼 A를 놨다고 칩시다. 그럼 맨 끝에 한 자리는 C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건 예를 든 겁니다. B, D, E, A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건 이거만 올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5자리에 모두 다 학생을 앉혀야 되잖아요. 그럼 모두 다의 개념이니까 합인가요? 곱인가요? 곱의 개념이에요. 모두 다. 그렇죠? A를 앉혔다고 해서 B, C, D를 앉히지 않는 게 아니고 A도 앉히면서 B도 앉히면서 그리고 동시에 C도 앉히면서 이렇게 모두의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에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동시에 혹은 순차별로 모두 발생 그런 개념이니까 곱하면 정답은 120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대환이가 이렇게 잘 안 쳤어요. 대환이 볼일 보러 갔어. 근데 이제는 찬준이한테 찬준아 네가 이번에 학생을 좀 대신 앉혀줘야 될 것 같은데 자리가 3개밖에 없다. 그러니 결단력이 강한 네가 저 중에 3명을 뽑아서 자리 좀 앉혀줄래? 그게 부탁을 하신 거죠. 이제 찬준이 고민하는 거예요. 누구를 앉힐까? 맨 앞자리에 누구를 앉히지? 고민할 수 있는 대상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똑같이 5가지죠. 그럼 누구를 앉혔겠죠? 뭐 A를 앉혔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4가지고 뭐 C를 앉혔다 칩시다. 마지막은 3명 중에 1명을 앉히겠죠. 이렇게. 뭐 E를 앉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럼 더 이상 앉힐 자리가 없어요.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아 그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정답은 60가지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5명 중에 5명을 뽑아 모두 다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이거 좀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 경우예요. 그럼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3, 2, 1의 곱이에요. 4, 3, 2, 1의 곱이에요. 제가 쉬운데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3, 2, 1의 곱입니다. 10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그러면 10부터 1까지 모두 다 곱하시면 되고 근데 얘처럼 사람보다 자리가 몇 개 없을 때는 일단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만 고민하고 그 다음부터는 따로 뽑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좀 간단해요. 근데 A, B, C, D, E 이렇게 5명 있는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5자리에다 사람을 놓긴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이 맨 앞에 A를 앉히고 맨 끝에 B를 앉히라고 선생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 때 뭐 서유라 네가 맨 앞에 A를 앉히고 맨 끝에 B를 앉힌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놓고 싶은 데 아무 데나 배열해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A가 온다라는 경우에 딴 사람은 뭐 안 돼요. 딴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 맨 앞에 A만 온다라는 경우에 한 가지가 되고 맨 끝에도 한 가지고 네. 그럼 나머지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그 가운데는 3, 2, 1의 곱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럼 곱하기 1대는 사실 생략해도 무방하니까 정답은 6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맨 앞에 A, 맨 끝에 B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 가시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효은아, 양 끝에 A, B를 배열하고 나머지 3명은 네가 알아서 놔. 그러신 거예요. 양 끝에 A를 배열한다. 그럼 양 끝에 A를 배열한다는 얘기는 A가 맨 앞에 오면 B가 맨 뒤로 오니까 얘랑 경우에서 똑같죠? 가운데 3명은 3, 2, 1의 곱이니까 6가지인데 양 끝에 A, B가 온다는 게 꼭 이 경우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맨 앞에 B가 오고 맨 끝에 A가 와도 양 끝이라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얘도 6가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지? 가운데 3명만 내 마음대로 앉을 수 있고 그 3명의 경우의 수는 3, 2, 1의 곱이니까. 됐나요? 그럼 이건 답이 뭐야? 12. 지금 선생님이 부탁하신 거는 위에 있는 경우 아니면 아래에 있는 경우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럼 사건의 경우의 수가 2개 나왔잖아요? 그럼 두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따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 맨 앞에 A, 맨 끝에 B가 오는 경우는 6가지. 맨 앞에 B, 맨 끝에 A가 오는 경우는 6가지인데 따로따로 보면 6가지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지만 선생님이 물어본 거는 양 끝에 A, B를 배열할 수 있는 경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둘을 섞어서 대답해야 되는데 결론은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할 거냐 아니면 곱할 거냐 이것만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인데 곱하려면 위 사건과 아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맨 앞에 A라는 학생이 오는 동시에 맨 앞에 B가 올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동시에 발생하는 케이스가 아니고 또는의 개념이죠. 맨 앞에 A가 오고 맨 끝에 B가 온다면 이럴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또는 맨 앞에 B가 오고 맨 끝에 A가 오는 케이스니까 이건 덧셈의 개념 12가지가 정답이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번에 마지막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가 이웃한다는 개념이에요. 이웃이 뭐냐면 바로 붙어있는 걸 말합니다. 인접이라고도 하는데 붙어있는 케이스를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가시면서 세영아, 내가 선생님 바쁜 일이 있어서 바깥에 나가봐야 되니까 네가 선생님 대신에 좀 학생들 좀 일렬로 세워줄래? 네,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참 근데 A, B 2명은 이렇게 좀 이웃해서 둘이 같이 묶어서 짝지어서 같이 좀 배열해줘. A와 B가 요즘에 좀 사이가 서먹서먹한 것 같아서 선생님 둘이 같이 붙여놓고 얘기도 좀 하라고 둘이 옆에 바로 붙였으면 좋겠으니까 A, B를 이웃하게 배열해 줄래? 라고 나갔어요. 그럼 세영이가 이제부터 뭘 고민해야 되냐면 A와 B를 이웃하게 묶겠다는 얘기는 A를 어딘가 자리에 놓겠다고 판단되면 B도 그 옆에 바로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부터는 A, B를 2명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가 움직이면 B는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둘을 묶어야 되니까. B가 움직이면 다시 A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결론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A, B를 한 사람 묶어요. 그래서 이제 세영이가, 야, A, B, 니네 같이 이렇게 하나 묶어볼래? 너희는 그냥 한 집다운 내가 생각할게.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C 한 명 따로, D 한 명 따로, E 한 명 따로 이렇게 보겠죠. 그럼 실제로는 5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몇 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4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4명을 아직 근데 자리 배치하진 않았죠. 얘는 묶기만 했지 자리 배치해야 되니까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아까 했었죠? 4명을 일렬로 배열하시오. 4, 3, 2, 1의 곱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죠. 뒤에는 B가 그래 세영이한테, 야 세영 나 왜 맨날 A 뒤에 서야 돼?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A와 B를 이웃해서 둘이 붙이라고 했지 무조건 A를 먼저 세우라는 뜻은 아니었잖아요.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A, B끼리 자리 바꿈 할 수 있죠. A와 B의 자리 바꿈. 그냥 A하고 B하고 끝에 세워놓으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양 끝에 배열하는 것과 이웃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양 끝은 자리가 고정된 거지만 이웃은 그냥 둘이 붙인 거지 이 A, B의 자리가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둘이 그냥 붙이기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기억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A, B의 양 끝의 배열은 이렇게 오고 이 가운데 3명만 내가 임의로 배열할 수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웃하는 거는 보신 것처럼 1명, 2명, 3명,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야.
맞아요. 얘네들은 사실 자리 바꿈만 할 수 있지, 이 안에 CD랑 묶어서 같이 배열할 수 없는 케이스가 돼요. 얘는 CD만 자기 마음대로 배열하는 거예요. 네. 3명을 배열하는 거고 얘는 결과적으로 4명을 배열하게 되는 거죠. 자리 바꿈의 개념은 동일하지 내용 자체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 AB 자리 바꿈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2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2 곱하기 1, 2가지겠죠? 그럼 위에는 몇 가지? 24가지. 밑에는 2가지. 얘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자, 더한다는 얘기는 위 거를 선택하면 아래 거는 선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뜻이고, 곱하겠다는 얘기는 위 것도 하면서 아래 것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가 맞나요? 이요? 잠깐만요. 예. 지금 문제는 두 사람을 이웃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네. 그럼 이웃하는 케이스는 이 5명 중에 A, B 두 사람 한 사람 묶고 이 묶음, AB가 있는 묶음과 그 다음에 C, D, E가 있는 이 4개 묶음을 일렬로 배열하면서 네. 동시에 뭐를 고려해야 돼요? A, B가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일렬로 이 4명의 그룹을 일렬로 배열하면서 A, B를 자리 바꿈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C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E가 오고 A, B 묶음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D 묶음이 이렇게 오고 이 24가지 안에는 이 케이스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배열하는 동시에 난 뭐를 고려해야 되죠? A, B끼리 서로 자리 바꿈도 이렇게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동시에 그리고 A, B가 자리 바꿈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곱의 개념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4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아니면 합으로 보셔도 돼요. 근데 합을 얘랑 더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A, B 자리 바꿈 고민하지 말고 이 4개 그룹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24가지죠. 그 24가지 안에는 아까 말한 이런 배열도 있겠죠. C 오고 E 오고 A가 먼저 오고 B가 같이 이웃해서 붙고 D가 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24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배열하다 보니까 이 24가지 안에는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이 배열도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도 이웃하는 거거든요. A, B가. 그럼 위에 있는 사건과 아래에 있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죠. CE, AB, D로 오는 순서와 CE, BA, D로 오는 순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경우잖아. 둘이 자리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케이스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는 뜻은 CE, AB, D, 요 4개, 이 4개 그룹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24가지인데 그 중에 A와 B가 자리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 서로 다른 상황이 2번 발생하더라. 그렇죠? 이 24가지를 2번 덧셈한다. 혹은 24가지의 다른 경우 똑같은 게 또 다른 상황과 같은 계산법이 2번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2한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의미상 좀 자연스럽게 읽으려면 A, B, C, D, E 5명 중에 A, B를 이웃해서 일렬로 배열하되 동시에 A, B 자리 바꿈까지 고민해야 이 배열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리고의 개념은 미리 계산하고 문제 푸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자, 그럼 이번엔 A, B, C, D, E 5명 중에 A, B, C 3명을 이웃해 봅시다. 얘를 이웃.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A, B, C를 이제는 한 묶음으로 봐야 돼요. 이웃한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걔를 한 묶음으로 봐야 돼. 여러 개가 아니고 2명이 한 명으로, 3명이 한 명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럼 나머지 D, 그 다음에 E 하다 보니까 총 몇 개를?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럼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3, 2, 1의 곱이며 동시에 그리고 곱의 개념. 뭐 빠뜨렸죠? 이 동그라미 안에 A, B, C가 꼭 이별로 올 거는 아니잖아요. 그 A, B,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죠?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6개. 왜 6개인가요? 이 안에서 이 동그라미가 배열된 이 동그라미 안에서 A, B, C가 배열되는 경우가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이렇게 총 몇 가지? 6가지가 발생해요. 그래서 6가지 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6 곱하면 3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수 만들기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요. 숫자 중에 어떤 개를 뽑아서 내가 몇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자, 책 보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자연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문제에서 1번 문제 유형 이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을 생각이에요.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와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60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죠? 5개 중에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3자리가 만들어졌죠. 네. 그 다음은 또 뽑을 이유가 없어요. 네. 뽑아도 안 되고. 그럼 몇 가지냐면 60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유형은 이렇게 뽑았는데 이 3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짝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짝수가 되려면 3자리 중에 짝코를 결정하는 거는 100자리인가요? 10자리인가요? 1자리인가요? 1자리 1자리죠. 그럼 1자리에 짝수가 오려면 맨 끝에 2가 오거나 아니면 4가 오거나 이 케이스 2가지밖에 없네요. 근데 이 케이스 2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나요?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끝자리가 1의 자리가 2인 동시에 4일 수 있나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게 끝자리가 1자리에 2인 동시에 4인 숫자가 있어?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와 아래에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얘는 마지막에는 덧셈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위에 끝자리가 2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2를 지워야 돼요. 그럼 맨 앞자리에 100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1, 3, 4, 5 중에 하나. 그 다음은 10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시 3가지. 남아있는 숫자가 2개 뺐으니까 3개 중에 하나. 그럼 밑에는 숫자만 다르지 경우의 수는 똑같지 않을까요? 얘도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12 합치면 24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케이스는 3자리 자연수를 만들 텐데 문제에서 이 숫자가 뭐 300보다 큰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300보다 큰 3자리 자연수. 그럼 300보다 크려면 맨 앞자리에는 뭐가 오면 안 되죠? 1이나 2가 오면 안 되죠.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케이스는 뭐부터 시작이죠? 3부터. 그 다음엔 4 오거나 5 오거나. 뒷자리는 뭐가 와도 다 300보다 크겠네요. 저기 있는 숫자 중에 뭘 갖다 놔도 300보다는 다 크겠지. 자연수들이니까. 그럼 맨 앞에 3이 왔다고 치고 10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개 중에 하나. 1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하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4 곱하기 3 얘도 숫자만 틀리지 가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동시에 발생하나요? 그럴 수 없죠. 맨 앞에 300으로 시작하면서 400으로 시작하고 500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합쳐서 그러니까 12가지를 3번 덧셈하니까 36가지가 정답이다.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아까는 숫자가 5개긴 했는데 1, 2, 3, 4, 5로 왔었고 이번에는 0을 포함한 5개의 숫자 0, 1, 2, 3, 4 이렇게 5개가 더 칩시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유형인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겠죠. 네. 뭐가 못 오죠? 0이 못 오죠. 0이 오면 이게 0, 1이면 이게 2자리잖아. 네. 3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맨 앞에 이 숫자는 0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와야 되니까 4가지예요. 그럼 여기는 0 제외하고 예를 들어 뭐 3이 왔다고 칩시다. 그럼 3이 없는 상태고 그럼 이제는 10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자리 다시 4가지가 됩니다. 이제는 0이 포함돼도 되니까. 맨 앞자리만 0이 아니면 되잖아. 그럼 이제는 0 포함해서 다시 4가지. 그 다음 맨 끝에는 뭐 이게 0 포함해서 2가 왔다 칩시다. 그럼 맨 끝에는 0, 1, 4 중에 하나, 3가지. 아까는 5, 4, 3이었죠. 맨 앞에 0이 못 오기 때문에 그냥 4, 4, 3 하나가 0이 맨 앞에 빠진다는 의미만 생각하시면 내용은 앞에 거랑 똑같고 두 번째, 여기 좀 중요합니다. 3자리 짝수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맨 앞에 중간에 맨 끝에 올 수 있는 숫자가 2 아니면 4 아니면 뭐까지죠? 0 0까지겠죠. 이게 약간 계산이 헷갈려요. 그럼 맨 앞에 1의 자리에 2가 왔다고 칩시다. 네. 그럼 내가 맨 앞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요 3가지입니다. 0이 못 오니까. 헷갈리면 숫자는 예를 드세요. 4가 왔다고 칩시다. 0 빼고. 그러면 4가 왔어요.
그럼 두 번째 자리,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다시 세 가지죠. 0, 1, 3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예를 적절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야 돼요. 9가지. 그럼 끝자리가 4로 가는 짝수일 때들. 상황만 틀리지 어차피 계산이 동일하지 않을까요? 얘도 네. 9가지. 근데 얘가 아니에요. 얘는 좀 달라요. 그렇죠. 맨 끝에 0이 왔다는 개념이잖아요. 맨 끝자리에 1의 자리 0이 왔다. 그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죠? 이건 4가지죠. 1, 2, 3, 4가 다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3가지. 5개 중에 숫자 2개 빠져나왔으니까 3가지. 얘는 12가지. 이것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1의 자리가 2인 동시에 4인 동시에 영인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 덧셈한다. 그래서 정답은 30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0이 포함됐을 때 좀 헷갈려. 나머지는 별로 안 헷갈려. 근데 맨 앞자리에 0이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거 짝수처럼 끝자리가 0이 아닌 짝수가 왔을 때와 0인 짝수가 왔을 때 약간 경우수를 계산하는 게 다르다. 근데 이런 것들은 머리로 굴리지 마시고 쓰세요. 경우수 초반에 계산할 때는 자꾸 이렇게 쓰면서 예를 들어보고 가지수를 따져보고 이렇게 따져보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수용도. 아까 뭐 A라는 셔츠를 입었을 때 바지는 1번 바지, 2번 바지, 3번 바지 이런 식으로 있죠. 이렇게 나열해 보는 것. 이게 수용도인데 고등학교의 경우의 수 확률 문제 중에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뭔가 대단한 개념을 정해서 푸는 문제도 있긴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고득점 중에 이게 많아요. 그 문제 읽고 그 상황에 맞게 분류해서 막 가지치듯이 이럴 때는 이거 이럴 때는 아까랑 다르니까 이거 그래서 이 가지수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가지를 치면서 처리하는 방식을 약간 전문용어로 이거다 부르죠. 노가다? 네. 노가다. 네. 노가다? 그러니까 이 노가다 방식을 여러분은 이게 수학적으로 좀 질이 낮은 풀이라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람세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더 쉬운 풀이나 더 개념을 접목하면 저렇게 일일이 다 안 해봐도 되는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보다 이 노가다가 고득점 문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수용도 그리는 걸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지를 치고 이럴 때. 또 이거 아니라면 또 어떨 때 막 상황을 분리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늘어요. 이렇게 뭐 딱 다박다박 금방금방 이게 풀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숫자도 적용해보고 얘도 들어보고 그러시면서 내용 파악해 가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대표 뽑기라는 건데 대표 뽑기 아까 우리가 사람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A, B, C, D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5명 아까부터 계속 나오죠. 이 5명 중에 이제 선생님이 다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효은아, 우리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려고 해. 근데 네가 반장, 부반장 한번 뽑아보렴. 그래서 반장을 뽑으려고 해요. 부반장도 뽑으려고 해요. 그럼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5가지죠. 저 5명 중에 1명이 반장이 될 거니까.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겠죠? 반장 빼고 나머지는 부반장이니까. 나머지 대상이 부반장이 될 대상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고를 묻는 거예요. 반장하면서 겸임해서 부반장 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반장도 뽑고 동시에 부반장도 뽑는 케이스니까 곱하기 개념이죠. 총 20가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20가지 안에 혹시 반장의 A를 뽑았어. 부반장인 B를 뽑았어요.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가지 안에는 반장을 B로 뽑고 부반장을 A로 뽑는 케이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20가지 안에는. 근데 위 아래가 같은 케이스인가요? 다른 케이스인가요? 반장 A, 부반장 B 이거와 반장 B, 부반장 A 이게 같은 케이스요? 당연히 엄연히 사람이 다르잖아. 직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20가지 안에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중복이 발생하진 않아요.
이해됐나요? 자, 잘 보세요. 이번에 선생님이 다시 효은이한테, 효은아, 이번에 아까 네가 반장 부반장 뽑았잖아.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든 제가 일일이 세어보니까요 20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번엔 우리 반 이번에 왜 학교 반대항 달리기 대회 있잖아. 그래서 그 달리기 대회 후보 5명이 저렇게 잘 뛰는 애 5명이 미리 선출해놨거든. 근데 그 저 5명 중에 내가 2명 누구를 뽑을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5명 중에 아무나 2명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가 우리 선생님 대신에 달리기 대표 2명을 한번 뽑아볼래? 달리기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달리기 대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5가지죠? 그 다음은? 4가지죠?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거 동시에 뽑는 거잖아. 두 사람 같이 뽑아야 되는 거니까. 20가지인데, 근데 아까랑 효은이가 가만히 고민하다 보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반장, 부반장 뽑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혹시 물어보실까? 그래서 한번 가지에서 세보다 보니까, 야, A, 네가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그리고 B, 너도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뽑아놓고, 야, B, 너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A, 너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배열해놓고 보시니까, 이건 같은 배열인가요? 다른 배열인가요? 같은 배열이죠. 이건 같은 배열이지. 예를 들어, 여기 자리가, 이 자리가 이제 반장 자리야. 이거 부반장 자리야. 반장 자리에 세영이 앉아있고, 부반장 자리에 효은이가 앉았어요. 근데 둘이 일어나서 갑자기 자리를 바꿔. 그럼 아까랑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다시. 여기는 반장 자리, 여기는 부반장 자리야.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 직책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앉았어. 근데 둘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바꿔 앉았어. 그럼 아까랑 다른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예요? 다른 케이스죠. 사람이 다른 직책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아까랑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 반 달리기 대표 2명을 뽑을 거야. 근데 여기 달리기 대표, 여기 달리기 대표. 두 사람 이렇게 뽑아놨어. 근데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더니 자리를 바꿔. 아까랑 같은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야. 그냥 달리기 대표 2명이잖아. 아까는 왜 달랐냐면 직책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으면 반장, 여기 앉으면 부반장 구분이 되잖아. 근데 여기 앉아도 대표, 여기 앉아도 대표인데 둘이 자리 바꿔. 왜 바꿨니? 그냥요. 니는 그냥 우리 반 달리기 대표야. 그냥 같이 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다. 결론은 대표 A, 대표 B와 대표 B, 대표 A는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 20가지 안에는 아까처럼 얘랑 얘랑이 다르다고 센 거잖아,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그 20가지 안에는 2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그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인 2번의 중복이 발생하는 겁니다. 2명이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한다. 경우의 수는 실제로 몇 가지냐면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까랑 달라요.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면 얘처럼 직책이 구분되거나, 그렇죠? 순서의 배열이 있는 케이스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얘처럼 직책이 없어. 직책이 없다보다는 직책 구분이 안 돼. 똑같은 직책이야. 아니면 순서가 따로 정할 필요 없어요. 순서가 매겨져 있거나 순서를 정할 필요 없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걸 얘기할 때는 효은이가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반장이 앉힐까? 부반장이 앉힐까? 아닌가? 바꿔서 앉힐까?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 그러면 중복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앉힐까? 자리 바꿔 앉혀볼까? 자리 바꿨더니 아까랑 다른 케이스가 되네?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선택의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둘이 자리 바꿔볼까? 아까랑 똑같네? 똑같다는 얘기는 자리를 바꿔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상. 직책 구분이 안 되거나 순서를 내가 매길 수 없을 때 아니면 순서를 매겨봐도 아까랑 똑같은 경우 이 케이스는 중복이 발생해요. 그때는 나눠줘야 돼. 근데 2명 있을 때는 2로 나누죠? 그럼 3명 있을 때는 뭘로 나눠질까요? 3으로. 우리 반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을 생각이야.
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뽑을 거예요. 그럼 맨 앞에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 다음 4가지, 3가지. 몇 가지죠? 5, 4, 3의 곱이니까 60가지. 근데 이 3명 중에 오늘 우리 반 청소할 당번 3명 뽑을 거예요. 청소당번, 청소당번, 청소당번. 그럼 처음에 청소당번 뽑을 수 있는 경우 수는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5, 4, 3의 곱인데 이 3명끼리는 아까 위에서는 직책이 구분됐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총무 중에 이 3명을 뽑았다 칩시다. 네. 근데 그 3명을 이렇게 뽑아요. 이게 다 다른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잖아. 직책이 다르잖아. 누가 먼저 어디에 왔냐 따라서 저 사람들을 부르는 이제 이름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다 다른 케이스죠. 근데 얘를 이제 회장, 부회장, 총무처럼 직책 구분된 게 아니고 우리 반 주번이야. 오늘 청소당번 3명. 그럼 청소당번 3명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서로 다른 케이스인가요? 아니요. 그냥 서로 같은 케이스야. 야, 니네 왜 자리 바꿨니? 그냥 한번 바꿔봤는데요? 아니야. 니네 3명을 남아서 그냥 청소하면 돼. 얘네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는데 이 구분 안 되는 케이스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죠.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6번의 중복 발생하잖아. 이게 왜 6개일까? 이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이기 때문에? 6가지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안 나눠도 되는 케이스는 직책 구분이 되거나 그다음에 자리 배열을 내가 해야 될 때 그때는 안 나눠도 되는데 직책 구분이 안 되거나 자리를 내가 배열할 수 없을 때 어떤 이유로 순서가 매겨져 있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딱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상황. 거기에서는 중복 발생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두 명이 직책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는 나누기 2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3명일 때는 3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그 일렬로 배열이 의미가 없을 때 직책 구분 안 될 때는 나누기 6 하시는 겁니다. 3, 2, 1의 곱. 근데 이 문제가 뭘로 변형되냐면 맨날 사람으로 나오진 않아요. 얘 케이스 있죠? 그러니까 직책 구분 안 되는 2명을 뽑는 케이스는 2로 나눈다는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뭐냐면 직선 긋는 개수, 직선의 개수 구하거나 선분 개수 구하거나 혹은 악수하는 문제. 이 문제 전부 다 2로 나누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원이 있어요. 원 위에 여기 점 A, B, C, D, E라는 5개의 점이 있어요. 그 5개의 점에서 2점을 뽑아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봐라. 직선을 한 다음에 그으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2개 필요하죠. 직선 그리면 최소한 점 2개 필요하잖아. 그럼 이 2개 점에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는 5개 점 중에 하나, 그 다음은 4개 점 중에 하나. 근데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결론은 직책 구분이 안 되는 케이스라는 얘기죠. 앞뒤 순서 바꿔도 똑같은 케이스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이 2개가 일로로 배열되는 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2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근데 직선 문제에다가 직선을 양쪽으로 뻗게 만드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에 따라서 그럼 선분 문제도 얘랑 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기 때문에 똑같이 이 케이스 총 5개 중에 4개 중에 뽑고 2로 나누는 케이스 이 개념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사람이 5명 있어요. 이 5명이 모두 모여서 한 번씩 각자 다른 사람한테 악수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거 좀 설명이 어색하지만 악수를 할 거야. 악수하려면 사람 몇 명이 악수를 하죠 보통? 2명이 악수하잖아? 3명이 악수하니 이렇게? 야 오랜만이야. 이거는 악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렇게 악수는 그냥 1대1로 2명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악수할 2명을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좀 어색하지만 야 니네 와서 악수해.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상황은 5명 중에 1명이 올 테고 그 다음은 남은 4명 중에 1명이 올 텐데
나랑 세영이랑 악수하나 세영이랑 선생님이랑 악수하나 똑같지 않나요? 악수는 한 번 했잖아. 근데 내가 악수하는 수 하다 보면 세영이도 세고 효은이도 세고 여러 명 셀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영이도 셀 거 아니야? 선생님이랑 악수하고 뭐 우리는 악수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횟수를 2번 세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를 다시 2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직선, 선분, 악수 이런 문제들은 전형적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2로 나누는 케이스가 되고 6으로 나누는 케이스는 그건 뭘까요? 6으로 나누는 케이스는 아까 원 문제 중에 여기 점 A, 여기 점 B, 여기 점 C, 여기 점 D, 여기 점 E가 있어요. 이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 만드시었죠. 이 세 개 점을 여기 있는 5개 점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뭐 A 선택하고 C 선택하고 E 선택하면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것만 있진 않잖아요. D 뽑고 C 뽑고 B 뽑으면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만들 수 있겠죠. 그을 수 있는 삼각형이 몇 개일까? 일단 긋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귀찮아.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삼각형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죠? 3개 필요합니다. 그럼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근데 문제는,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삼각형 만드는데 이 세 점을 뽑았다고 쳐봐. 이 세 점 뽑으면 삼각형 몇 개 그려지죠? 1개밖에 안 그려지지. 근데 1개밖에 안 그려지는데 이게 알파벳을 배열하는 순서로 보면 삼각형 ABC, 삼각형 ACB, BAC, BCA, CAB, CBA 몇 개? 6개가 나오잖아. 여기 배열 안에는 이게 다 다르다고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무슨 말이지? 네. 이 5가지 안에는 맨 앞에 A가 올 수도 있잖아. 그 다음 B가 올 수도 있고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A, B 빼고 뭐 C 중에 하나. 이 5가지, 4가지, 3가지를 곱한 120가지 안에는 이 배열도 있는데 맨 앞에 A를 뽑지 않고 이 5가지 안에는 내가 C를 뽑은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5가지 안에는. 그럼 이 4가지, C를 빼고 4가지 안에는 A를 뽑은 케이스도 있겠죠. 네. 그 다음 CA를 빼고 남는 알파벳 5개 중에 3개, 2개 빼고 3개 중에 내가 여기서 B를 뽑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 ABC도 여기 120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삼각형 CAB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근데 이건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A, B, C 이렇게 삼각형 그리나 C, B, A 이렇게 그리나 어차피 똑같은 삼각형이잖아. 몇 번의 중복이 발생한다고요? 6번. 왜 6번?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의미는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결론은 6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죠. 3개가 일렬로 배열되는 순서만큼 중복 발생한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은 다 드렸어요. 여기 있는 내용도 아까 다 하나씩 예를 포함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예제 문제는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목요일 오실 때까지 네, 경우의 수 문제를 여기까지 풀으시면 돼요. 145페이지. 자, 저리 넘어갑시다.